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2026년 새해 청취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격 시사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생생한 뉴스와 심층 토론으로 아침을 채우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김길리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 우리 선수단의 6번째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SNS로 부동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민심토론에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설 명절 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10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관련해 여론 흐름에 대해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살펴봅니다. 또 새해 들어서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질주하고 있는 우리 증시가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설날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설날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민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설 인사 영상을 오늘 아침에 공개했죠.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5시에 공개한 영상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한복을 차려입은 김혜경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영상의 앞과 뒤에는 독도 경비대와 경북 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 국민의 새해 인사도 담겼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장 대표가 대통령 글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 이러면서 맞받아쳤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SNS에서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다주택 억제 정책에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줄면 임대가 줄어서 전월세가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만큼 무주택자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고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서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글 말미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에 대한 공방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장 대표도 SNS에서 이 대통령의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맞받았습니다.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을 예로 들면서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지 말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야도 논쟁을 이어갔는데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효심을 방패 삼아 다주택 보유라는 논점을 흐리는 건 정치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틀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죠. 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께 말씀드리다면서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거냐? 이런 질문엔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의 안위를 가장 걱정하고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이라면서 절연 프레임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타인의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던 일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죠. 네,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었고요. 김건희 여사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면서 옥중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틀 뒤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재판부를 향한 자극을 피하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명절 연휴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교통사고도 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대전 시내 고속화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5km가량 역주행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어제 대전 시내 한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다가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경차였는데 이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네. 버스 탑승자는 17명이 다쳤는데 이 중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가 나기 8분 전쯤 사고 장소에서 5km 떨어진 도시 고속화도로 나들목에서 역주행 차로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잘못 진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제 강원도 동해대로 강릉 방향 임원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 1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요. 삼척시 동해고속도로 삼척 나들목 인근에서도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귀성 귀경길 운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번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선례이자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고요? 네, 콜비 차관은 이틀 전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편집장과 대담을 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 총생산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한반도에 대해 재래식 방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면서 일종의 우리나라를 향해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는 것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동맹국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새해 연휴를 맞아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군인 유가족을 위해서 평양에 주택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새별거리 준공식이라고 하네요.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다고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참전군인 유족을 위해 평양의 신도시에 만든 새별거리 준공식을 열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혜 그리고 해외 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새별거리는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며 당과 정부가 유가족들을 전적으로 보살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별거리는 평양의 한남동이라 불리는 곳에 우크라이나전 파병군 유가족들이 거주하도록 주택단지를 조성한 건데요. 지난해 8월부터 김 위원장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이를 도울 정도로 북한 지도부가 공들여 작업을 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현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전달하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행보에 나선 건 대대적인 보훈 사업을 통해서 큰 인명피해를 낸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정당화하고 이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파병을 핵심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동계올림픽 소식 알아보면 김길리 선수가 어제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네, 김길리 선수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네덜란드의 산드라 펠제브루와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로써 6번째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김길리 선수의 도전 여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준중 결승에서 조 2위로 올라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 준결승에선 어드밴스를 받아 통과했습니다. 네. 준결승에서 결승선 5바퀴를 남기고 이 뒤따르던 벨기에 선수가 손으로 밀면서 넘어졌고요. 심판이 해당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선 5번째 레인에서 출발하면서 5명의 선수 중 최하위로 시작했고요. 결승선을 4바퀴 남길 때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선 인코스를 타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나 2바퀴 남았을 때 펠제브르와 사로에게 연이어 역전당하면서 3위로 밀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표팀의 간판 선수인 최민정 선수는 준결승 2조에서 4위로 밀리면서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설날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를 연결해 전국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설 당일인 오늘은 귀성 귀경길 모두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귀경 방향 이동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최대 정체 예상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로 이 정체는 이 길 오전 4시 무렵 해소되겠습니다. 특히 통행료는 18일 자정까지 적용되니까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사고 지점이 있어 먼저 살펴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남춘천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원권에는 눈까지 내렸죠. 이 때문에 도로 곳곳에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많이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주셔야겠고요. 25번 호남선 순천 방향 광주 지역인 독립나들목 진입로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9분 길이기 때문에 사고 지점 진입하실 때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 7시를 전후로 짧은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 경기권의 정체가 막 시작되며 호법분기점부터 모가까지 2km 구간 불편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천안 나들목에서 2km 구간 주춤하고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을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지 시간 16일 미국 증시가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라서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 미 증시는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불안정해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미국 증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많이 좀 횡보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변동성이 좀 강해지고 있죠. 특히 뭐 섹터별로 종목별로 약간의 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좀 시발점은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익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뭐 보험, 부동산, 뭐 자산관리, 산업기자재 회사까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다른 섹터에 영향을 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섹터들이 약간 하락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제 AI가 그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면 그 섹터는 좀 하락을 하는 네. 좀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증시는 좀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만 섹터별로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하면 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섹터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잉 반응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현상이 뭐 최근 한 2주 정도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주식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 밑에 수면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 대출과 관련된 시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모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의존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출을 갚고도 남을 만한 아웃퍼폼 좀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좀 제가 볼 때 지금의 반응이 과잉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큰일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향후 2, 3분기 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어떤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 실적에 관련된 옥석 가리기 좀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연휴 기간에 주목된 게 그 AI 동영상 모델이요. 네. 지금 중국 시댄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톰 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이었어요. 이 시댄스 충격이 미국을 강타하는 모습이라고요. 일단 좀 지난 주말에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 영화가 저도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나온 게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AI 어떻게 명령어 2개로 그 영상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작년 이맘때 아마 딥시크와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AI 그렇죠.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 이번엔 뭐 시댄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틱톡의 모회사인 이제 바이트댄스가 지금 출시한 인공지능 영상 생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향이라고 하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말 싸다는 거.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싸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 시댄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한 두세 줄 넣고 뭐 사진 한 장만 입력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맞아.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온다는 점에서 최근에 오픈 AI의 어떤 소라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하다. 예. 강조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던 영상을 보고 이제 할리우드 업계가 이제 깜짝 놀랐죠. 발칵에 뒤집혀진 거죠. 사실 이 미국에서 봤을 때 중국은 뭐 무단 학습이라든지 뭐 이제 딥페이크 같은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여기 또 IP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판 초강력 영상 AI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헐리우드는 규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미국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화 관련된 모델에 있어서 약간 우려가 있는데 이것까지 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반응할지 사실 이제 내일부터 열린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흐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모델의 수익화 부분이 아직은 사실 명확하게 전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선 그 매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또 이게 일시적일 거다 이런 의견도 많죠. 사실 이제 월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의 업사이드를 좀 많이 보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촉발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어쨌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잡음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좀 매수기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전체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P 500의 지수를 지금보다 그래도 10에서 한 17% 이상 업사이드를 보는 어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증시의 환경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기업 세제 인센티브를 담은 이제 PPP 법안 이와 관련돼서 뭐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재가 아무래도 좀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단기적인 흔들림 이 부분이 오히려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나라는 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매수의 구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발 어떤 지진이라고 해야죠. 대부분의 지금 섹터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제 금융 뭐 서비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확산되는데 네. 사실 M7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M7의 이제 뭐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그 가운데서 대장주라 불리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면 포워드 PER이 지금 25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거의 뭐 3년 만에 최저치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5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숫자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미국에서 예상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AI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올해 AI와 관련돼서 약 한 7천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것은 엔비디아가 너무 자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저렴해지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평가 구간인가라는 어떤 그러한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골드만사스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기반의 강력한 상승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주춤한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올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기존은 75%에서 뭐 120%까지 좀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설날 연휴 전에 들어가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한 5,500선이었는데 네. 한 6,400선까지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여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시동을 걸고 있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거시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 여기 또 상법 개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좀 업사이드를 상당히 지금 외국계 글로벌 IB도 좀 높게 본다. 뭐 이런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18만 전자 넘었는데 20만 전자 가능한 건가요? 사실 20만 전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글로벌 IB에서도 리포트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ETF가 상장돼 있어요. 지금 이 티커명 이제 EWY라고 하는데 네. 이게 2월 13일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억 네. 정도 이제 2억 한 8,500만 달러의 어떤 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 이제 매수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미국 내 상장된 ETF와 3,400개 중에 10위에 해당되는 정말 강력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EWY의 어떤 이 매수세 근데 요걸 좀 이 ETF 구성 상품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47%. 절반 거의 이상 절반이네요. 저희 네, 때문에 외국인이 거의 반도체 우리나라 지수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충분히 2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슬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오늘 아침은 조금 춥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6도 정도 낮은 데다 바람이 불어서 좀 춥게 느껴집니다.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 판문점이 영하 10.7, 강원도 철원이 영하 8.2, 전북 장수가 영하 7.9, 충북 제천은 영하 7.3,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6도, 대전과 광주가 9, 강릉 11, 대구가 12, 부산은 13도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오늘 특히 경상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자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던 동해안 지방에 눈이 제법 많이 내렸던데 네. 이 귀성객들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최근 메마른 날씨에 커지던 산
산불 우려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설 연휴 귀성객들은 눈길 교통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 눈은 모두 그쳤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진 곳도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내일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늘부터 경상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내일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도 있겠습니다. 네네. 이 시기에 성묘객들의 작은 부주의로,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내일은 오후부터 동해안가에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전격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6.3) 지방선거가 10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첫 선거라 그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여론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오늘 KBS 조사가 K스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월 10일부터 11일, 12일 3일간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제 각 매체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거의 뭐 1년에 이제 임박해서 치러지는 그러한 지방 선거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률, 그러니까 지지도에 의한 후광 효과, 이게 이제 대통령 마케팅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네. 그래서 여야 격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게 핵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네. 내용이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요게 가져오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주요 격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슷하게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가 과연 있을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또 어떨지, 이게 또 핵심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내란 정국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내란 청산이냐, 아니면 뭐 일부 뭐 과잉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일어설지, 아니면은 내란과 관련해서 계속 휩쓸릴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좀 평행으로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인 것 같아요. 그땐 7회, 올해가 이제 9회 지방선거인데요.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예. 가령 이제 2018년 2월과 지금 2026년 2월을 비교하면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대통령 긍정률이 한 60%대, 그리고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한 40% 초반 또 중반, 이렇게 나타나는 게 비슷한데, 네. 당시 2018년에는 4월 말이었죠.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 긍정률이 무려 83%.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아, 그런 예. 지지율은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들죠. 예. 아주 찾아보기 힘들고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5%를 찍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모두 다 그와 같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다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고 그 영향이 아주 지배적이었죠. 네네. 그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2개만 먹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휩쓸고 제주도만 이제 무소속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일부 그 과거 전 대통령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초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이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시대가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뭐 조기 대선 첫 번째 있었던 조기 대선 네. 그때 굉장히 높았던 네. 그때를 제외한다면 김영삼 대통령 정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은 국정 긍정률이었고요.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8개월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예. 점이네요. 네. 자, 그러면요. 어떤 점이 이렇게 강력하게 국정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그렇게 본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네. 지금은 실제적인 정책 효능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도 문파다라는 식의 어떤 팬덤 정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와 같이 감성적인 일체감으로 발생하는 팬덤 정치보다는 예. 그 정책 효능감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도 놀랍게도 부동산 정책도 호응이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전 정부하고 비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 이게 상당히 국민 많은 분들 마음속에 아주 인식이 긍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이 있습니다. 네. 쌍방향 소통이 지금은 가능해졌다라는 그러한 효능감이 일부 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어떤 많은 공무원 그 분들한테 이것저것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차원도 깊이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 행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결국 직접 SNS를 통해서 갖가지 정책 의제를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만 해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가 내고 있는데 청와대 만약에 그때 영수회담 여야 대표하고 만났더라면 내가 공개 질문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서 설정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의제를 직접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 행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게 선거 전까지 계속 갈 거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효능감이 있고요. 많은 국민분들 중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금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있어서는 이제 투명성,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감입니다.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태도와 자세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죠.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이 스타일에서 재미있게 눈에 띄는 것은 속도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빨리빨리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소통한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네. 성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이 효능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속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선거 전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율, 긍정적인 반응은 결국 6.3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여당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대통령 긍정률이 60%대 수준이고 여당 지지도가 40%대 수준이라고 하면 20%포인트의 어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격차.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의 순수한 어떤 국정 동력이라고 할 텐데요. 이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여당도 대통령 후광을 입기 위해서 대통령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격전지에서 여당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인식이 좀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PK라든지 예. 또는 충청 이런 어. 지역에서 그럼 격전지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네네. 대통령한테 약간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국정 수행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여당도. 네네. 구체적인 지역별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그 K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21%가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44%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따진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0% 선에서 살짝 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 지지도를 가지고서 네. 그 선거를 네. 앞두고 큰 선거에서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결집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집토끼들이 다시 결집할 것이다, 큰 선거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일부는 더 결집해서 국민의힘이 21% 이렇게 낮은 지지도로 선거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예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같은 조사에서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여당이죠. 아까 여당 지지도가 44였는데 네. 여기에 55%가 나옵니다.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요. 예. 그게 55인데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아까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21이었는데 여긴 34가 됩니다. 둘 다 높아지죠. 네네네. 둘 다 높아지는데 네. 근데 그 격차가 여전히 지지율만큼의 격차를 그대로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있네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네. 지금 글쎄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네네. 아직도 정당 지지도는 낮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선거 때 일부 힘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여당을 압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제명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런 흐름들이 국민의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추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네.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아직 그 상승세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예. 일부 ARS 조사에서는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KBS 조사에서 이제 21%라고 한다면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가 네. 그러면 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상방 압력을 세게 주면 네. 이게 20% 중반을 넘어서 30% 가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체제의 어떤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도에 저변을 확대하고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좀 그게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합리적인 보수인 분들과 네. 인식에 좀 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요. 지금 민주당은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 외에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출마를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구인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 가상 대결 구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가상 대결 이게 좀 묘한데요.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년 초에 있었던 신년 조사들에서는 네. 그 정원호 현 구청장과 네. 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조사에서 KBS 조사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44,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1 나왔습니다. 좀 벌어진 거죠. 13%포인트 격차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격차로 그러니까요.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눈에 띄는 이유는 네.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그렇게 약체는 아니거든요. 예. 원래도.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이 같은 조사에서 37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사에서 소속 정당인 자당 지지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27 나왔습니다. 요 갭이 좀 있죠. 네네. 그런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정원호 구청장과 대결하는 가상 대결에서 30일 나왔는데 요 사이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 지지도 요 사이에서 형성돼 있는 30일. 이거는 좀 묘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네네. 당 지지도가 너무 네. 낮아서 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나? 네. 이런 어떤 조바심이 날 법도 하고요. 네.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은 40%가 넘는 굉장히 KBS 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다른 조사 중에서는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조사 방법으로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11일, 12일, 13일 조사한 네. 요 결과에서 봤을 때는 40대 36, 정원호가 40, 오세훈 36입니다. 거긴 오차범위 조금 살짝 예, 오차범위 붙어 좋네요. 있죠. 예, 네, 오차범위 네. 이내로 붙어 있지만 여기서도 수치로 보면 정원호 네. 저 구청장이 앞자리가 4입니다. 이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살짝 신년 초에 비해서 한 달 반 지난 지금 약간 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초보다 좀 더 탄력을 받은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왜 이런 결과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의 그 긍정 평가, 국민들의 평가죠. 네. 그게 이제 90%가 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이게 꼭 대통령의 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언급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에 의한 후광 효과가 확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그런 말씀 중에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긍정 평가에 영향과도 좀 직결될까? 이른바 후광 효과겠죠. 계속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번 KBS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 조사들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가 60%를 상회하는 상당히 두터운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후광은 너무나 센 후광이죠. 강한 그런 후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정치투쟁 중심으로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도 많습니다. 예. 그 내란 정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그런데 이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분석도 많습니다. 네, 상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행정 전문가, 구청장, 현직 구청장과 현직 서울시장의 대결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조금 저희가 시간 때문에요. 경기도요. 지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뭐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출마에 나섰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보자면은 KBS 조사는 다자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이제 인물이 많아서 가상 대결을 붙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네네. 다자적합도에서 추미애 19, 그 김동연 15, 김문수가 13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준호 7, 유승민 7, 이준석 7, 김병주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자릿수를 얻은 추미애 19, 김동연 15, 그다음에 김문수 13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여전히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강세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겠는데요. 네. 양자 가상 대결보다는 당선 가능성으로 한번 물어봤을 때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하다가 63 나왔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가능하다 21에 비하면 이거는 격차가 너무 커서 네.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좀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유승민 후보가 다자에서 7 나왔다라는 거 정도로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좀 힘을 모아서 한 후보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륙을 하려면 네. 이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활주로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출격해야 되는데 네. 뚜렷한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네. 부산 여론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부산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전재수 40대 박형준 30으로 이거 KBS 같은 조사입니다. 네. 같은 시기고 나타났습니다. 40대 30인데요. 40대 30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습니다. 예. 벗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그러면은 양당의 지지도를 봤더니 38대 38입니다. 아, 지지도 정당 지지도가 지지율은 똑같나요? 같습니다. 어. 그런데 박형준 현 시장은 소속 정당 자당 지지도에 못 미치는 가상대결에서 30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따지면은 전재수는 당 지지도가 38일 때 40이 나왔습니다. 네. 양자 가상 대결에서요. 아.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박형준 그 시장은 굉장히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분발하지 않으면은 네. 후보가 교체 투입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예.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부산은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아. 갑자기 보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여론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밑바닥 정서 민심을 네. 더 많이 훑어봐야 되는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예. 강원지사 선거는 어떨까요? 지금 우상호 전 수석이 지금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됐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KBS 조사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KBS 조사는 전국 조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조사도 있고 각 지역 조사도 있는데 네. 지역 조사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같은 조사 기관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네. 우상호 전 수석이 강원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여기도 현역은 김진태 네네. 현 도지사로서 여기도 국민의힘이 현역입니다. 예. 그런데 양자 가상 대결에서 우상호 44대 김진태 32입니다. 그러면 아. 12%포인트 격차로 이게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재미있죠. 이게 조사 결과에 권역을 3개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떤 그 3개 권역 그러니까 영서 북부, 영서 남부 그리고 영동 지역까지 네네. 그 김진태 현 지사가 이기는 지역이 없습니다. 세 권역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상호 전 수석이 지금 이기고 있다. 예. 여론조사 오차 범위에 조사에서. 그 영동은 오차 범위일 건데요. 네네. 영서 북부는 우상호 전 수석이 네네.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관심 지역구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요. 인천 계양을이 있는데요. 혹시 인천 계양을과 관련한 여론 흐름도 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네네. 이 지역은.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언급한 지역 중에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지역 통합이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가장 지금 확실시된 데는 광주, 전남이고 대구, 경북이랑 대전, 충남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요. 여론 흐름이 특히 이제 뭐 후보도 그렇고요. 통합에 대한 여론 흐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통합이 그렇게 이제 절박한 곳은 호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호남이고 네.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찬반이 좀 대등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찬성이 지금 대전 충남에서는 찬성이 57 나왔고요. 예. 반대가 34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57이면은 약하지는 않죠. 약하지는 그렇네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두 대전하고 충남을 합쳤을 때는 찬성 비율이 53으로 떨어집니다. 예, 반대 비율은 38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60이 계속 넘어주면 찬성이 60이 넘어주면 네네. 이거는 좀 긍정적일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입장이고요. 네네. 예, 요 조사도 역시 KBS 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6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봐야 될 변수 짧게 예.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짧게는 역시 이제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이슈로 외교 이슈라든지 예. 아니면은 안보 이슈, 북한과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네. 선고와 네, 나머지 뭐 4월 4일은 또 뭐 헌재에서 인용된 1주년 이런 예. 흐름, 네. 그 흐름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민심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뜨개질 고수가 된 후 SNS 공부를 시작한 김할아버지.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는 만큼 손주에게 선물할 목도리는 물론 SNS 동영상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뜨개질 과정과 직접 든 소품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요. 노년의 삶을 위한 든든한 행복 티켓이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명근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민족 대명절 설,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을 예약해 고향에 방문했는데요. 휠체어를 싣는 것도 쉬웠고요.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꼭 안아주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고향으로 달려갈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설날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어제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파주가 영하 8.9도, 장수 영하 8.2도, 제천 영하 7.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3.1도, 대구 영하 0.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평년 이맘때 기온이라서 큰 추위는 없고요. 한낮에는 빠르게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며 영남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발효되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오늘부터 다시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한 민심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최 교수님 먼저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새해 아침입니다. 이제 설 이제 과거의 구정이라고 그랬죠. 네. 설날 아침인데 뭐 다들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이 붉은 말의 해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붉은 말이 원래 힘이 세고 이제 삼국지 적토마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하루에 천리를 다닌다는 말인데 네. 천리를 달린다는 말인데 적토마 못지않게 건강하시고 하신 일 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최 변호사님도. 네. 네, 쌍끌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대박, 내 집 마련, 뭐 서민들의 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 주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비판적으로 있었던 분이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만 나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할래 했더니만 왜요? 했더니만 이번에 불장에서 땡땡 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그분도 그렇지만 아마 이번 지난 그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을 넘으면서 상당히 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뭇 또 계좌가 든든해진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가정에도 어떤 화목이 있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지금 연휴 기간 중에도요. 시간을 보면 좀 놀래요, 저는. 자야 될 시간인데 메시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뭐 김길리 선수 동메달 땄는데 또 축하한다고 바로 올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올리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SNS 메시지를 많이 올리는 게 한 1월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도 그렇죠. 사실 되게 그 지역 미팅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통에 적극적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과거에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네. 이 텔레그램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빠르신 편이에요. 반응이 빠르다. 반응이 빨라요. 네네. 우리 개인 간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고 그건 개인의 스타일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문자나 뭐 카톡도 그렇고 반응이 느린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의 전 달인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체로 정치인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전부 SNS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이 그걸 또 그대로 보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 소통수단이 됐어요 이제. 네네. 그게. 근데 이제 그야말로 새벽 시간도 하고 또 그때 이제 현안이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 따고 이러는 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직접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마지막 의제 설정자예요. 강력한 의제 설정자인 것이고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또 비판하고 그럽니다만 뭐 비판은 비판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론이 되는 것이고 공론화가 되는 것이고
토론장을 대통령이 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네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도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페이스북 특정 SNS를 거론했지만 많이 활용하는 건 눈에 띄거든요. 국민의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많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원한 목소리를 내기가 만만치는 않았다. 네. 다만 절치부심 기다리면은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면 때는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직통 대통령 어떻게 보면 신속한 어떤 의제를 끌고 가는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는 와 사이다다 핵사이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남아와 관련해 가지고 한 국가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라고 썼다가 결국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대사 초치해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빛의 속도로 삭제했던 그런 기억. 거기다가 최근에 돈이 막이다. 사실 돈이 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지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정말 분당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방위 산업에 주식 투자했던 분입니다. 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좀 이제에 밝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유독 돈이 막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주택자의 특혜를 계속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메시지 전달 나아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특히 지지층에게 속 시원한 핵사이다 같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천금보다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논쟁을 벌이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집중을 되고 내각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잠 좀 주무셔야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불에 타 죽을 때도 뭐 잠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지만 밤새 일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은 회사로부터 전화 받고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주무실 때는 좀 주무시고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면 중독 수준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전략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부동산 의제는 거의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최 변호사님이 주무부처 장관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미 시한이 나왔습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그때 종료된다. 이건 일몰 이제 더 이상 연장 없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5월 9일이고 6월 3일 지방선거 한 달 전이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경기 한 12곳도 지금 토지 거래 허가로 같이 또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하기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행보가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유권자들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번에 그 갤럽 조사 나온 거 제가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수치를 얘기하면 다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거기 보면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가장 중요한 게 다 부동산들이었어요. 긍정 요인에도 가장 그 비중이 큰 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 요인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부정평가는 또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정평가에 또 많은 걸 차지해요. 그만큼 이제 그 유권자나 계층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우리나라의 이 자산의 격차에 가장 결정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주식이 5,000표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그 부동산이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안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도 이 강남과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이런 곳과 강북, 도봉은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그걸 이제 뭉뚱그려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허구적인 것이고 또 서울대 지방 얘기하는데
지방도 지방 나름이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에요. 네.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전 대통령의 SNS가. 전 그리고 이 부분은요.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 수밖에 없어요. 과거 역대 어느 정권도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대체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건 전 국가적으로 달려들어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 구조적인 문제고 교육 문제, 인프라 문제,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가 다 겹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보고 예, 예.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왜 그 대통령의 말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특히 요즘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한 평에 3억이 말이 됩니까? 그 제가 사석에서 맨날 하던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붕 떠 있는 그 공간 하나에 한 평이 1억이 넘느냐, 그리고 아파트가 50억, 60억이 말이 되냐. 근데 그 말을 하는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 거기 특정 지역 사는 사람들 빼놓고는. 예. 그다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의견도 취합하고 거기에 비판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좀 그래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문제도 그렇고 이 뭡니까 이 중과를 유예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제 대출 기한이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이런 거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질문 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대책은 지금 지난번 나온 6만 호, 네, 서울시 6만 호가 제일 좀 뚜렷하고 나머지는 크게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규제와 관련된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초점을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님?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바꾸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다. 아시다시피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했던 경험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사회에 나와서 초년병 결혼하고 할 때에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임대주택만 드립다 만들면서 이게 뭐 보유세 올리고 세금으로 완전히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부동산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MB 이명박 정부로 들어가면서 거꾸로 그때는 뉴타운 전략을 하면서 하우스4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을 때 또 부동산이 거의 2배 이상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정책을 했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에 그 김수현 그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책수석이 되면서 결국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뭐 얼마 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와서 내가 그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 자백까지 했는데요. 그와 똑같은 판박이 전략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뭡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똑같은 정책을 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너무 지나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코스피 5천 가자 하니까 바로 됐네. 그러한 자신감이 이제는 만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때 제가 그 했던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세금 함부로 만지지 않겠다. 네. 그리고 부동산 공급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용적률이 500%가 넘는 4종 주거 그 지역까지도 새로 만들겠다라고 줄줄이 본인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성문을 대선 공약까지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것은 지워버리고 똑같이 그와 본인들이 어떤 잘못됐다는 반성적 정책이 아니고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때의 정책과 판박이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잘못된 정책을 새로 한다? 단순히 이 정책이 어떤 보면은 정략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다른 측면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책이 잘못된 것을 왜 그렇게 또 답습하느냐. 그 결과 국민들은 특히 주거를 날아가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이게 불보듯 뻔한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특히 서울과 지금 경기에 사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제는 이제 가능하면 손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네.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세제를 전혀 그 세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어쨌든 정 안 되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세제와 부동산 공급 정책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제만을 가져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세제는 손대지 않고 네.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놔둔 상태로 부동산 공급만 드린다. 그걸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네. 특히 공급이라는 게 말이죠. 네. 어디다 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저희 강남이나 이런 지역 제가 자꾸 특정 지역에서 안 됐긴 했습니다만 네. 지방에도 지금도 미분양이 많아요. 아파트가 많죠. 없어서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예. 어디다 하냐 문제고 네. 그게 이른바 똘똘한 한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지역이 이제는 계급이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학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네, 뭐 지금 네. 고등학교는 다 추첨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예, 예.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느 정도가 말이죠. 특히 어디 사시오 물어보는 게 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분위기입니다.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 사냐 물어보면 어떤 분은 거기 왜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계급 서열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네, 네. 이게 중요한 것이. 네, 네. 그러면 이건 결국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도 네. 늘리고. 네, 네. 근데 공급이라는 게 한정돼 있죠. 네. 그럼 어디 강남에도 공급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특히 태릉에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또 많단 말이죠. 골프장. 네, 태릉 네. 시시 쪽에.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정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건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 폭등했죠. 제가 알기에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는 안정되면 없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 진보 정권에서는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됐다. 저는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더 그렇게 SNS 통해서 그렇고 자신의 그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도 비판할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예. 또 의미가 있는 정책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다주택자들의 그런 도덕적 그 해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자신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기적 본능이긴 해요. 근데 그걸 국가가 막아야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도대체가. 제가 그 부분에 반론을 펴겠습니다. 예. 왜 그걸 국가가 막죠? 왜 그걸 막죠? 얼마 전에 그 창원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창원의 30평형이 3억인데 어떻게 서울은 한 평이 3억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저는 뭐 건설 부동산 위주로 그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아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3억이 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팩트 자체가 잘못됐고요.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뉴욕은 최고가 아파트가 평당 4억 5천에서 6억. 도쿄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억 5천에서 5억. 중국의 상하이도 평당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시장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카드 뉴스를 제가 그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저 이재명이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확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500%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이 LTV 50%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심지어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에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때의 이재명 그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도 민심 그리고 그 보수 우파 민심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와가지고는 3억 원이 한 평에 3억 원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016년에 본인 아파트 3억 6천만 원 샀다가 지금 30억이 넘는 아파트 말이 되느냐? 본인부터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소셜 미디어에 뜨겁게 달아오는 민심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한 화두는 분명히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도 확연히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휴 전에 지금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그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 제명, 그 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렇게 갔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이 이른바 뺄셈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동혁 대표도 참 난감하실 거예요. 사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그 금요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설을 바로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는 것. 저라고 정말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얘 바로 앞두고 네. 그만큼 뭐냐.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각 위원회와 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자유우파는 법과 원칙을 기본적으로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지 위에서 찌릿 레이저 쏘면 알아가지고 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고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조사를 따라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설령 민심과 어떻게 보면 설날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드려야 될 대표로서의 어떤 부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상당히 큰 비판도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제구나 저녁에 있는데 장동혁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 직접 변호사님께요? 제가 사무연수원 네. 동기입니다. 제 네. 옆방에 있는 형님이시기도 하고 평소 때 이제 이런저런 그 대화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드리고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가오는 2월 19일 날 윤 대통령 판결이 있을 것이고 1심.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우파를 결집시키고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100일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있는 100일여간의 어떤 민심의 결집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이제 장 대표가 2월 19일을 기점으로 변화하겠다, 터닝 포인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지금 보수 패널들은 그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한 적이 오래됐어요. 예. 그렇게 얘기해야죠.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정치를 이제 정당 입당에 88년도에 입당했는데 과거 그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때 그 13대 총선 이제 그때 직후에 제가 입당을 한 적이 있는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옛날 얘기인데 그 이후에 정당을 무수히 봐왔지만 전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처음 봐요. 어떤 점에서 처음 봤다? 과거에 민주정당이 이제 군부 세력을 근거로 해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이에요. 전두환 정권 50의 집권당이었는데 그 정당도 결정적인 국면 때는 바뀌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막 꼭 군인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관료 출신도 많고 기업인 출신도 많고 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말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여기서 저야 뭐 사실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한 사람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글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여야 보수 진보 좌우 다 떠나서 말이죠.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탄핵에 대한 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한 태도 같은 거 전 뭐 한 명의 그 정치 학도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2월 19일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23년 그 1심 선고 나왔죠. 그때 국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얘기할까? 전 또 걱정되는 게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1심이다. 아직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많이 남았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 정당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당 대표로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길 바라요 정말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일단 윤 전 대통령한테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것도 일종의 좀 신호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정말로 그 기억나세요? 그 저기 작년인가요 벌써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재작년이었고 네. 작년 1월 달에 1년 전이에요. 네네. 1년이 좀 더 됐는데 그 한남동 관저에 몰려간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 예.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중에서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던 건 반성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라.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쭉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예.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네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말이죠. 불법계엄은 불법계엄이고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1심 선고를 정말 앞두고 있어요. 예. 1심 선고가 꽤 늦게 나오는 편인데 과거 전두환 노태우 때에 비하면 굉장히 늦는 편이에요 지금. 예. 그 재판 진행 속도도 그렇고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2월 19일 날 판결이 나오든 그 전에든 어쨌든 간에 예. 분명히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법적 절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법적 대응으로서의 어떤 그 본인의 무고함, 무죄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정치적 의미에서 사과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1심에서 그 계속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변호사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도 지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바로 국민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고 그 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몇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무죄를 다투는 것과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는 나눠서 여전히 봐야 되고 윤 네.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저 또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법조인으로서 내란과 헌법상 형법상 내란이라는 것을 많이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라는 것을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에는 비상계엄 그리고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상 권한이 있는데 그 상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그 일반 공무원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남용할 경우에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듯이 네. 이 사안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판결문에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위로부터의 어떤 쿠데타다 이런 얘기 그건 정치학이나 나올 것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굉장히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렸고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의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네. 제가 직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와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각자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국민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할지 모르겠고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 완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 완성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법원에서 물론 법원의 판정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네. 그래서 5.18, 12.12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이 내란이다 아니다 논란은 의미가 없고 이미 다 내란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각자의 자기 주장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밀스토론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민심토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 제명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과연 한 전 대표가 소위 몸풀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 앞에서는 3가지 갈래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길은 홍준표의 길, 두 번째 길은 이준석의 길, 세 번째 길은 석고대제의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공천도 못 받고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사실상 대구시장을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무소속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네. 이준석의 길은 뭡니까? 본인이 당으로부터 출당당했을 때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소송의 길이 있다. 그리고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은 결국 무소속 출마라든가 뭐 당을 새로 만들든가 네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하얀 옷을 입고 출마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2번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이런 프레임이 자유우파 진영의 굉장히 팽배한 상황 속에서 무소속까지 출마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당선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와도 다르고 홍준표 대표와도 사뭇 다른 정치적 입장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조직력이 어떤 그렇게 강하냐 했을 때 실제로 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그 어느 지역이건 현실적으로 출마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저는 석고대제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외곽에서 돕는 그런 전략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본인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한 달 이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백의종군적 정신 그런 방식을 담아내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 제3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지 이번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출마 가능성 낮게 보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 생각하십니까? 출마 가능성 높게 봐요. 출마 안 하면 길이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쨌든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근데 예. 이제 지선보다는 지방선거보다는 아마 재보궐선거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대권을 바라볼 테니까 그래서 중앙에 입성을 해야 될 거예요. 지방 단체장보다는 여의도 국회로. 예, 그 중앙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배치를 달아야 돼요. 원내에 들어놓을까 들어오지 않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죠.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데 네.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을 텐데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수 정치인 중에서 팬덤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 자산을 활용해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게 한동훈이에요. 결국은 재작년 때 그랬고 말이죠. 네네. 그 이후에도 그래서 결국 제명됐던 거 아니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는 뭐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전혀 아닙니다만 네. 전혀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이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봐야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재보궐선거 나온다면 꽤 지역이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한 열- 거론되는 게 한 뭐 최대 15개까지 얘기하셔서 10개에서 15개 나올 그렇게 거예요. 많이 나올 것 싶기도 나올 하지만. 것 같아요. 10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그중에서 예. 그 어느 지역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걸 여론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승부를 건 수밖에 없어요. 올인을 해야 된다. 올인하면 안 이번 됩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박얼기를. 그렇게 안 된 말이죠. 네. 있을 것이 난감해요. 그렇다고 좀 탈당을 해가지고 올 사람 별로 없을 거고 왜냐하면 네네. 그 비례대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비례대표 탈당은 바로 의원직 상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YSDJ처럼 이렇게 창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전에는 없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하겠다고 이제 문을 좀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선거 연대를 하자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선거연대가 되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선거연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대개 우리나라 정치에서 우리나라 정치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연합 정치라는 것, 네. 이른바 콜리션 폴리틱스라는 것 말이죠. 네.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대단히 낮을 때 통합하고 합당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 승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이유가 무엇이 됐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소수 정당하고 합당하거나 연대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선거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래요 지금. 이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했다가 이제 일단 좌절됐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관계 속에서 이른바 정청래 반정청래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각이 섰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거연대 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국 대표도 원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정춘생 의원이 평택하고 전북 군산 무안 이쪽은 사고 지역이니까 민주당에선 내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다 연결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 정치평론가들 사이에 조국의 난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며칠 전에 네. 그 조국 혁신당이 김관현 전북지사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그 시도 그 자치단체장을 내란 동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번 지선 전에 합당은 물 건너갔고 당대당 어떤 선거 연대도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당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 내부 문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합당을 하고 또 탈당한 사람들이 한국 그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에 페널티를 주지 않고 하는 굉장히 상세한 로드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른바 친명 최고위원들의 이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 건너가는 부분으로 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국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그 금요일까지 이 그 2월 13일까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밝혀라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최후 통첩이 아니고 최후 간청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이 정말 그 아주 뭐 한 3-4% 뭐 그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민비조 지역구는 뭐 민주당 비례는 우리 조국당이란 그런 전략이 먹힐 수가 없는 이런 지방선거 속에서 생존이 절체절명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통합을 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마지막 어떤 카드를 놓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간청이 아니고 거의 협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광역자치단체를 형사 고소한다. 그것도 내란이다. 저는 약간 코미디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 지지층은 마음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연대도 사실상 문을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애매합니다. 30초가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조국 전 교수님께서. 대표도 일단 입성을 해야 될 거예요. 중앙 입성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여야 이 보수 진보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제 그 지역을 좀 봐서 그 지금 사실 합당도 다 조국 대표의 입성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한동훈이나 조국 대표나 이번에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역을 잘 골라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토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해서 전국 고속도로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연휴 기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귀경 방향 정체가 극심할 텐데요. 가장 많이 막힐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10시간가량 소요될 수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일찍부터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을 시작으로 감곡까지 한 번에 10km나 버거운데요. 해당 구간을 지나실 때만 3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25번 논산 천안선은 양방향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산 쪽은 차량터널 일대에서 3km 구간 주춤한데 반대 천안 방향이 이보다 훨씬 힘겹습니다. 정안 나들목부터 정안 휴게소까지 7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에서 2km만 막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도권의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5km의 정체를 지나더라도 시구간에 진입해 양재부터 반포까지 다시금 차 간격을 좁힙니다. 수도권에 사고 지점이 있는데요. 백번고속도로 경기동 쪽 구리 방향 성남 나들목 진입로 1차로가 사고 처리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지난해 4월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코스피가 140%가량 상승하며 최고가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죠. 연휴 전 마지막 날도 장중 5,58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과연 올해 전망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올해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요 올해만도 한 30% 오른 거죠. 거의 매일 신고가 경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승장 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 한두 달 급등하면 그 다음 달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사실 2월도 좋은데 2월 초에는 아주 격렬하게 흔들렸거든요, 증시가. 1월 내내 달리다 보니까. 근데 아직 뭐 상승장은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좀 길게 보면 보통 강세장이 한 2년은 갑니다, 보통은. 2년이요? 한 번 시작이 되면. 근데 이제 지금은 20년 만에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6년, 89년 그 3조 황 때 그렇죠. 4년 동안 8배가 갔어요, 코스피가.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정말 주식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투자하면서 한 4년 사이클 왔었고 지금 이제 20년 딱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간중간 강세장이 있었지만 짧았고 이번에는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2배 올랐는데 1년도 안 돼서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다라는 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작년 5월부터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지금 상승장이 한 9개월 정도 지금 가까이 그렇죠. 진행되니까 예. 보통 2년 아니면 4년이거든요. 네. 길면 4년이에요. 근데 네네. 최소 2년 잡아도 아직은 좀 강세장은 좀 저는 기간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이제 강세장의 기울기는 좀 이렇게 둔화되겠죠. 둔화될 너무 것이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이 꺾인다가 아니라 좀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한국에서는 6월에 또 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네. 11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선거 전후로 뭔가 좀 증시에 악재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통 선거 전에는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게 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정책들이 또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낮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낮기 때문에 뭐라도 좀 부양책하지 않겠냐. 그런 또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네네. 물가가 또 높으면 안 되거든요. 예. 물가를 낮.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주식시장에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선거라는 게 증시에 지금은 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런 정책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거니까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네네. 좀 그런 기대감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이른바 불장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 결국은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슈퍼사이클 언제 왔었냐면 2017년에 한번 왔었어요. 16년, 17년. 16년, 17년. 딱 2년 사이클인데 보통 반도체가 2년 정도 사이클이고 좀 길면은 한 46개월까지는 가요. 한 4년.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슈퍼사이클이 옛날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네. 인터넷 버블 터졌을 때. 2000년 그때 99년 뭐 99년, 예, 네. 그게 이제 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끝났죠 사실은. 네. 이제 IT 버블이 터졌는데 네네. 그때 한 4, 5년 정도 사이클인데 근데 지금 AI 사이클은 그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전 산업의 모든 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인터넷도 모든 산업이 침투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려줬는데 네네네. 주가가 이제 너무 올라서 좀 버블이 한번 생겼는데 네네. 지금 뭐 그때랑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산업 사이클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워낙 좀 수요가 길고 그래서 AI가 저도 이제 AI를 매일 쓰면서 좀 놀라는 게 어쨌든 계속 이제 이 AI라는 게 매일매일 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뭐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AI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욕하기도 하고 네네네. 저 그거 보면 좀 충격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AI를 설치를 하시면 지금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설치하면 이 친구가 이제 권한을 받아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컴퓨터 작업, 그러니까 엑셀을 지금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AI가 이제 엑셀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시작은 했고 네네네. 그런 세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어색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또 바꾸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이 사이클이 되게 좀 오래 갈 것 같고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공급은 또 적어요. 모든 공급이 적으면 희소해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본격적으로 오른 게 딱 6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주도주가 한 20개월 간대요. 네. 그럼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5만 원대였잖아요. 작년 가을만 해도. 네. 근데 지금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저 전망치에서는 뭐 28만, 뭐 29만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빠르게 짧은 맞아요. 시간에 올라가니까 이거 진짜 그 기시감이지만 버블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뭐 예.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거 너무 가파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 항상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 하나랑 사람들이 막 이게 현실은 안 됐는데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열광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로봇 산업 같은 거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데 네, 네. 사람들이 아직은 거기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이제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올라가고.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고 실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기대감, 실적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 증가율이 예상입니다. 예상치가 한 260% 이익이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260%. 예, 엄청 올랐죠. 근데 주가 상승률은 140%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가 그걸 못 쫓아갔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랠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가격만 보면 좀 부담스럽지만 네. 이익을 보면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엔비디아 갈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AI 때문에 그때 막 한 $10 막 $20 할 때부터 지금 뭐 $200까지 갔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네. 그때도 뭐 삼성전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과열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거를 실적으로 다 뭉개버렸죠. 그러면 주가가 10배 갔기 때문에 네네. 숫자만 좋으면 너무 이런 그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혹시 이익이 꺾일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코스피 어느 정도로 갈 저는 걸로 일단 지금 5,500이니까 예. 뭐 6,000까지는 뭐 돌파는 상반기 중에 할 거는 같아요. 상반기 지금 얼마 안 6,000 남았기 돌파.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여기서 한 10% 정도 오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속도가 가파르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게 한 절반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워낙 돈을 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 올해 이익을 추정했을 때 그 삼성전자가 작년만 해도 한 몇 달 전이었죠. 작년 한 10월인가 그때만 해도 70조 원 예상했어요. 올해 영업이익을. 지금은 많게는 200조가 나옵니다. 예상치가 그렇고요. 뭐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사실 6,000포인트를 가도 이익 대비하면 그게 비싼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를 좀 하나씩 보면 일단 미국 변수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과연 올해 어떻게 될 거냐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한 올해 2번 정도는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그럼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또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환율도 높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좀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부동산 얘기를 좀 꺼내잖아요. 이것도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만의 그 금융 안정 특수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어렵고. 근데 미국은 금리가 지금 이제 좀 동결됐는데 인하는 말씀하신 대로 한 2번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물가가 높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반영은 안 됐지만 미국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지금 물가 목표가 2%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예상은 6월입니다. 올해 6월 그다음에 올해 아마 한 9월 정도. 6월, 9월 정도. 네, 그 정도 할 텐데 네네. 물가가 오르면 다 물거품이 돼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미국 고용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물가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면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의 케빈 옷이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통 매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을 선호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좀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2번 정도.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면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되게 괜찮아요. 보통 달러가 약할 때 신흥국 증시가 좋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보면 신흥국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우리가 오른 건 맞는데 미국과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쫓아가서 좀 빨라 보이지만 아직도 지난 5년간 보면 한국이 미국 S&P 500 지수를 아직 못 쫓아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미 통상 특위가 이제 대미 투자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25% 다시 관세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 관세 재인상 문제가
증시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25%를 유지하는 거랑 15%로 또 깎았다가 25로 가면 또 이게 다른 문제잖아요. 네. 왜냐하면 15로 낮췄을 때 증시가 네네. 또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은 또 일본도 압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좀 이렇게 느리냐.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25%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본인이 뭐 지지율이 압도적이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 관세를 다시 올린다? 그럼 사실 저는 자살골 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물가가 그걸 오를 수밖에 자기 성과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 국내에서는 또 그렇지 그죠. 않게 작용을 하고 이번 있죠. 소비자 그러니까. 물가에서도 네. 실제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2월 대비해서.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참았다가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워낙 미국에서 중요하니까 전체 물가는 떨어졌거든요. 에너지값 떨어지면서. 네네네. 근데 일부 상품 가격들은 이제 가격 인상이 시작된 거예요. 관세가 이제 반영되기 네, 시작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좀 압박하는 수단이지 실제 관세를 인상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스피 얘기를 주로 해서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실적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적자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좀 평가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모멘텀이 중요한데 네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코스닥이 제일 문제가 너무 종목 수가 많아요. 사실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800개 되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한 1,800개 정도니까 한 1,000개 시장은 작은데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한 4,500조 되는데 코스닥은 한 6,700조 정도 되거든요. 훨씬 작은데 종목 수는 그래서 이거 속아낼 게 없애자. 네네네. 질을 높이자. 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진통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속아낼 때 당연히 뭐 상처도 나고 좀 아픈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부실 기업 속아내고 뭐 네. 동전주라 그러죠. 1,000원 미만 동전주. 네네. 이런 기업들 좀 속아내면서 네. 그다음에 좀 뭐 장외 시장이 또 되게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네네. 자기 덩치가 큰데 코스닥이 못 받아줘요. 시장이 작으니까. 코스닥 시가총액이 그냥 SK 하이닉스 한 종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질을 좀 높여서 네. 시장을 키우자. 네네. 요게 목표라서 정부가 끌고 간다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뭐 몇 년 안에는 좀 긍정적인 뭐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50초 정도 저희한테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세뱃돈 받은 우리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네 주린이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근데 20대나 뭐 이렇게 또 10대나 또 사회 초년생분들은 네. 저는 그 요즘에 ETF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ETF로 괜찮은 지수를 전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지수 투자. 네, ETF로. 그걸 당장 수익 내겠다는 게 아니라 예, 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뭐 매달 적립식으로 예. 장기 투자하시면 분명히 시장을 이길 수 있거든요. 네. 네, 시간을 항상 두고 한번 지수형 ETF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N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7일 설날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